자랑하는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있는 거 없는 거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시작 자랑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B3조, B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로봇 자동화 주차 시스템입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절차 및 방법, 수행 경과, 그리고 자체 평가 의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수요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가까이 될 정도로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문제점인데요. 현재 대형 복합 시설이나 이런 주차에서의 주차난은 인근 도로 교통에도 혼잡을 줄 뿐더러 이제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더라도 입구에 잔여 주차 공간을 믿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차 공간에 이제 주차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주차 공간을 표기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전기차 주차 구역을 다 포함한 그런 이제 잔여 주차 공간을 표기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서는 이제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막히는 주차장이 대신 주차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이제 생겨날 정도로 주차 자리에 대한 고객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 관리자 문제점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질수록 안내자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야외 근로자를 위해 에어컨이나 그늘을 설치해주는 등 많은 이제 편의사항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뉴스를 보시다시피 피해 보상 제도는 제자리를 남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분석입니다. 저희는 현재 차 번호판을 인식으로 입출차 관리를 하는 카카오맵과 티맵을 찾아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및 공공주차장 수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주차 시스템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게차나 플레이트 아니면 AGV 형식으로 이제 로봇이 이렇게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그런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HL 로보틱스에서 이제 스탠리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이제 자차의 주차를 이제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아까 카카오맵, 티맵의 이제 입출차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렇게 자율 주차하는 시스템을 서로 병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 이제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팀 구성은 다음과 같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어서 프로젝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먼저 비전과 내비게이션을 이제 병렬로 이렇게 각각 맡은 바를 X표 X 하단 그냥 문지를 내서 손가락으로. 저잖아. 네.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단위 기능은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통합이 들어갔는데요. 1차 통합은 이제 GUI 번호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통합하는 것이고, 2차 통합은 주차 공간 내에 뎁스랑 TF를 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1차 통합과 2차 통합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화요일까지 진행을 했고, 수요일에는 이제 DB를 활용해서 이제 입차와 출차를 서로 연동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OS, 우분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S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터틀 무엇이 위에 올라갑니다. 다음
비전과 뎁스를 하기 위해서 옵틱 카메라를 쓰고 슬램과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라이다를 사용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모든 서비스를 이제 보기 쉽게 GUI로 표현을 해줬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또 융합하기 위해 인플럭스 DB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기술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이렇게 각 터틀봇에 맞는 터틀2, 터틀3 와이파이를 이용을 했고 이 와이파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플럭스 DB라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터틀봇과 이제 각 노트북은 ROS로 연동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과 주차 디텍트, 번호판 디텍트, 주차 GUI 이렇게 각각 세대가 주차에서는 필요하고 내비게이션 주차 디텍트, 주차 GUI로 각 노트북 두 대가 주차에 필요합니다. 일단 저희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보트 1은 입차용이고 보트 2는 출차용입니다. 그래서 입차용 로봇은 초기 위치에서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차 종류와 OCR을 통해서 차 번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GUI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기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사람이 차 수레를 걸어주면 주차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차 공간 내에서 인식이 되고 주차가 되면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차는 초기 위치에서 출차 GUI를 클릭을 하면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출차 공간을 이동 그리고 다시 터틀봇은 초기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이제 플로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동할 때 주차 금지 사인을 만나게 되면 주차 경고음이 발령이 되고 또 주차 진행 중에서는 진행이 됐다라는 진행음과 완료가 됐다라는 완료음이 발령이 됩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크게 노드가 4개인데요. UI, 비전, 내비게이션, 어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전 쪽에서 디텍트 car info라는 곳에서 이제 OCR과 차 종류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받으면 GUI에서 웨이포인트에 날 받았어요 하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기차 공간 같은 경우 B고요. 그다음 뭐 일반 구역은 A 구역, 그다음에 장애인은 C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을 알려줍니다. 그럼 해당 구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 차 종류가 Electric Normal Disabled인데요. 이 차 종류와 OCR 번호판을 이제 전송을 인식을 하면 이제 GUI에서 이에 따른 B1, B2, A1, B2, C1, C2 이렇게 구역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슬램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는 해당 좌표로 이동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 공간 내에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차 공간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욜로 디텍터를 통해서 이제 주차 공간을 그 차를 디텍트합니다. 그래서 그 디텍트된 욜로와 뎁스로부터 TF를 발행하여 이제 PS 프론트에 전달을 합니다. PS 프론트에서는 이제 TF로부터 0.5m 앞으로의 좌표를 보내줘서 웨이포인트가 그 좌표로 더 주차 공간 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디텍트를 하면 이 뎁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TF를 발행을 해서 이 TF로부터 0.5m 앞에 있는 좌표를 발행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슬램에서 받은 이 좌표로부터 좀 더 들어가는 방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비게이션 쪽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들어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뒤에 차 수레가 걸리다 보니까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180도 회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 차 수레가 이 공간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멈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동 중에 예를 들면 뭐 주차 금지 사인을 만나게 되면 이제 비프 음이
다음에 이제 재료 및 물품입니다. 저희 입차용 로고, 출차용 로고, 토트2, 토트3가 있고요. 이제 입차용 수레와 이제 출차용 수레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찍은 거고요. 저희 이제 이을가인 나승원님께서 열심히 제작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GUI입니다. GUI는 이제 주차하기, 출차하기, 그리고 관리자 GUI가 있는데요. 먼저 주차하기입니다.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량 번호판이 인식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이때는 아직 OCR로부터 이제 인식받은 번호를 받기 전이고요. 받은 후에는 이렇게 번호판 52주 3108 차량 타입 전기 차량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를 시작하셨으니까 하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 주차 구역을 알려주면서 이제 주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타기입니다. 출타기는 이미 주차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번호를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뒤 4자리를 입력하게 되면 출차된 공간을 알려주고 해당 출차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플로우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관리자 GUI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무인 자율 주차장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다니거나 뭐 크게 자동차가 다니거나 이럴 일은 없지만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카트를 추적하는 객체 인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면 이제 차량 감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CCTV 1과 2로 나눠서 이게 CCTV 1, 이게 CCTV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를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 데이터셋은 이제 이 카트 이미지를 50장 정도 찍어가지고 트레인 밸리드 7:3으로 해서 이제 욜로 V8N으로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발표할 경우는 이제 주차 공간이랑 그다음에 차량 번호판에 대한 연로를 제가 발표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협동 2에서부터 많이 연로 관련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알짜 내기로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도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일단 주차 공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노멀, 팍, 여기가 이제 electric, disabled area,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 금지 표시판, prohibition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셋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저희가 최종 데이터셋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델은 욜로 8N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스 이미지는 110개, 클래스는 5개인데 저희가 왜 100장이 아니고 110개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 공간을 저 주차 표지판을 탐지했을 때 뎁스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거가 좀 더 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친구만 이제 라벨링 10장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총 110개 이렇게 저희가 라벨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인 밸리 테스트가 아까 7대 1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세츄레이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에포크는 100, 미니 사이즈는 320, 핏 사이즈는 16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롤러 텍스트를 했을 때 이제 뭐 정확도 같은 걸 보실 수 있는데 꽤나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서 이제 FD 프로 양을 저희가 그 라즈베리 파이 안에 있는 양을 파일에서 설정을 FPS는 10, 레솔루션은 720, 이미지 사이즈는 320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롤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 100, 배치 사이즈 16,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32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뭐 프리 프로세스, 인프런스, 포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타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다 이제 종합한 결과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롤로 V8N이 가장 빠르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실제 검증은 따로 또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값들은 이제 참고록이고요. 실제 실행 환경의 부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님이 이제 공유해준 노션 파일에 있던 그 네트워크나 CPU 부하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HTAP
있었는데 이렇게 GIF를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시간 CPU 사용량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저희가 뭐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면 갑자기 핑이 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정하게 값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동되는 값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두 개 보이는 거는 각각 이제 그 라즈베리에서 이제 SSH2에서 뭐 들어가는 그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제 뭐 CPU, PID CPU, 메모리, TX, RX 이렇게 각각을 저희 데스크탑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또 만들어놨고요. 이걸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멈추면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키면 얘가 이제 평균값을 이제 딱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이 값 전체 특정한 값들을 이제 여기 보이시면 log.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또 따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짠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야물 파일도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텐데 다른 점은 뭐냐면 저희는 아까 320으로 했었는데 240으로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디텍트를 함에 있어서 이제 320 그러니까 리사이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40으로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니사이즈 640으로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욜로 B8 N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수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320 이니사이즈 320으로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때도 이제 욜로 B8이 가장 좋다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긴 할 텐데 이제 생각보다 그 유의미하게 그 시가 낮아지지 않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모델 성능이 이제 성능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내서 시험으로부터 외부 요소에서 발생하는 종목을 해결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로우 파일로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이제 학습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컴프레스드 파일로 이제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고 그에 따른 결과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표와 같은데 이 표를 보시면 지금 PID CPU, TX, RX 그러니까 출원 시간 측면에 있어서 이제 로우 파일보다 컴프레스드 파일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효율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압축 이미지 사용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자면 CPU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옳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는 좀 더 일하지만 아무래도 PID CPU 사용률이 감소를 하니까 욜로 처리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경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이제 터틀봇 4에 전송되는 트래픽이랑 유선 PC가 수신되는 트래픽이 다 이제 28%에서 30% 정도 감당이 돼서 이제 송신 측에 송신 측 시각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원 시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압축 해제, 코드에 따른 이제 비용으로 판단이 되며 큰 뭐 좀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압축 이미지 사용의 이점은 PID 기준 연산 부하도 감소가 되고 네트워크 전송량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손실이 이제 거의 없이 출원 속도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분 지났어요. 네. 빨리. 네. 번호판 지냈는데요. 일단 빠르게 넘어가요. 빠르게 넘어갈 텐데 여기 일렉트릭, 노멀, 장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데이터셋도 구성을 했는데 빠르게 하자면 일단 선생님이 160짜리고 어그멘테이션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제 데이터셋이 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0 가장 제가 계속 라벨링을 할 거라서 네.
그래서 괜찮다고 판단했고, 네, 이거는 잘 된 거. 일단 이건 로우 이미지로 저희가 로우 이미지 640 곱하기 40으로 한 거고, 얘는 320 곱하기 320으로 이제 학습 시켰을 때의 정확도를 비교를 했는데, 아무 이제 저희가 320으로 했어도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미지 사이즈를 320 곱하기 320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도 이제 로우 이미지, 컴퍼레스 이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생각보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유의미하게 효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CPU 사용률, 네트워크, 그다음 출력 시간 관련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유의미하게, 확실하게 뭐 거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69%에서 94%까지 절감이 돼서 되게 컴프레스 이미지 사용하기 이점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차량 정보 공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번호판만으로 차량 정보를 공출하게 되는데, 이런 모델이 처음에 이제 번호판을 공출하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합니다. 네, 첫 번째가 모델 수량에 따라서 차종이 분류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영역을 오시어라 해서 차종과 번호판 정보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JSON 형식으로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오시얼 과정에 사용한 이지 오시얼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 오시얼 모델은 이제 텍스트 감지와 텍스트 인식 모델이 합쳐진 구조이고, 한글 인식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코드로도 이제 텍스트에서 준수한 검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번호판과 유사한 샘플로 이제 이 모델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진화 작업이 있었을 때 OCR 결과가 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GPU를 사용하였을 때 초론 시간이 0.1초 미만으로 실시간 처리에 무리 없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앞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린 과정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블루 모델이 차종을 분류하고 만들어진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영역을 크롭한 다음에 레이스케일, 이진화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된 사진을 오시어한 결과로 얻고, 네,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차종과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가지고 차종과 번호판 정보가 합쳐진 정보가 발행하게 됩니다.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는 이제 발행되는 정보를 토픽으로 확인한 이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측정과 TF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했던 방식과 같이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기반으로 특정 픽셀의 텍스트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변경된 점은 객체의 중심 픽셀을 포함한 3 곱하기 3 영역의 깊이 값을 등 유효한 값의 중앙 값을 사용하여 해당 객체까지의 거리를 안정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왼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객체의 중심점 하나만 가지고 뎁스를 측정하게 되면, 특히 파킹 사인의 경우에 뎁스 계산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선된 방식은 먼저 픽셀에서 뎁스가 표와 같이 계산되어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0m로 되어 있는 노이즈나 이상치가 들어가 있어도 중앙값을 채택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거리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객체 검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좌표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픽셀 3D 함수는 아래 보이는 공식에 따라서 객체 중심 좌표와 뎁스를 기반으로 특정 주체인 카메라 좌표계를 변환이 됩니다. 이 좌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TF 정보를 조회하고 행렬식을 기반으로 한 함수에 따라서 타겟 링크의 기준의 좌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좌표계 변환은 저희가 주차할 위치를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제 P 마커는 저희가 주차할 위치를 좀 시각화하는 건데요.
먼저 대치 검출 정보를 바탕으로 화면 좌표계를 얻고 이를 베이스 링크로 변환한 뒤 이제 로봇의 전방 기준으로 -0.5핏을 줘서 물체가 0.5m 지점에 주차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후 이 목표 좌표를 웹 좌표계로 다시 변환하여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맵입니다. 먼저 2차 로봇은 여기 있고 7차 로봇은 저기 이렇게 파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전기차고요. 여기는 일반 차고요. 여기는 장애인차 구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맵은 다음과 같이 짰고 이제 2차 해서 출차하는 것까지 이렇게 플로어가 진행됩니다. 다음 이제 슬랭과 내비게이션인데요. 이제 똑같이 하셨을 테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확인은 여기서 이제 자동판을 인식을 하고 대기 장소로 이동을 해서 차량을 버려주면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고 주차 공간 내에 주차를 한 다음에 소기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출차는 다음과 같이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로봇은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시다면 이렇게 OCR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GUI 주차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됐다. 주차 공간을 전송을 해주면 대기 위치로 이동을 해서 차 수레를 사람이 들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꿈꾸던 거는 무인 자율 주차장인데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주고는 있으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때는 뭐 자석을 부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이동을 하고 S와 TF를 발행을 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뎁스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18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띠로리라는 주차 완료이 발령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차 수레를 빼주게 되고요. 다시 로봇이 초기 위치로 돌아옵니다. 전체 저희 2차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해당되는 거에서 쓰이는 것을 여기다 표시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180도 회전하게 되고 이제 주차 완료이 되면 다시 이제 초기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출차하기입니다. 출차하기도 처음 초기 위치에서 언덕을 하게 되고 GUI 출차하기 클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사람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나면 출차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차 수레를 빼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초기 위치로 워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차도 빠르게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주차 공간을 디텍션하는 거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플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 거기 이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인데 먼저 웨이트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거기서 이제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파킹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번호판, 차량 타입, 그리고 위치, 그리고 필드 데이터로는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차했냐 아니면 출차 상태이냐 그걸 불러오는 상태입니다. 네, DB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파킹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멘트, 주차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스키마를 보시면은 태그 키로는 아까 이제 차량 종류, 차량 번호, 차량 위치 총 3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로는 파크, 이제 입차, 엑시트, 출차. 이제 입차 상태인지 출차 상태인지 스테이터스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사실 시리얼 데이터베이스라서 템 스테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입차를 했는지, 언제 출차를 했는지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킹 로케이션, 주차 위치인데요. 아까 이제 앞에 설명 보셨다시피 일반 차량은 A1, A2, 전기 차량은 B1, B2,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차량 C1, C2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보시면은 2차 차량 정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출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파크와 엑시트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2차 출차를 기록해서 언제 차량이 나왔고 언제 차량이 들어오고 이걸 딱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쭉 나오고,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47분, 44분, 43분 이렇게 언제 출차, 2차, 출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B 초기화인데요. 먼저 이제 관리자를 초기화하고 데이터 로드를 하고 조회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최근 30일 이내로 조회하도록 제가 제한을 걸었고요. 이게 너무 길면, 너무 많으면 데이터가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로드를 하기 때문에 부하가 좀 심할 것 같아서 30일 이내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B 싱크로나이즈, 이제 DB 동기화인데요. 이게 사실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하거나 이 사이에 DB 정보가 바뀔 수도 있어서 제가 계속 5초 주기로 DB를 겐지너로 해놨습니다. 이때는 주차된 차량 정보를 조회를 하고 주차된 차량 정보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로고 정보고요. 네, 다음은 SQL 쿼리를 좀 설명드릴 텐데, 혹시 SQL 쿼리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바쁜 와중에 테이블을 2개나 만들어가지고 조인까지 하는 거예요? 아, 테이블은 하나인데 요거는 데이터 레이스. 불러오려고 위해서 임시로 사용한 겁니다. 썰리톤으로 차량 정보를 불러옵니다. 아, 차량 번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최근 시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 시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시간 탐색을 하고 30일 이내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아까 동기할 처음에 데이터 부를 때 30일 이내의 데이터를 들고 온다고 했으니까 30일 이내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차량 번호별로 그룹화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게 이제 위에 있고요. 메인 쿼리 밑에 보시면 차량 정보,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파킹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조인 속성을 통해서 차량 번호와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데이터만 뽑아옵니다. 다만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여 최신 순서대로 뽑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량 정보를 뽑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기록 조회인데요. 베이스, 리미트를, 베이스는 7, 리미트는 20으로 해서 7일 동안의 출차 기록을 뽑아오고 리미트 20을 걸어서 20개의 레코드만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 및 출차 기록 조회는 동일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베이스는 30, 리미트는 100을 걸어서 30일 동안 100개의 레코드만 가져오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차량, 아까 출차할 때 차량 뒷자리로 검색을 해놨잖아요. 라이트 수정을 넣어서 뒷자리에 차량 번호가 있는 데이터만 뽑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정렬하는데 어차피 차가 하나면 하나만 나오고 동일한 차가 있으면 한 두세 개 그 이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최신순을 뽑아오도록 1차순으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네, 먼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제 기본 키를 아이디로 속성을 해서 이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하지만 이 비관계형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작성을 쭉 합니다. 그래서 아까 타임스태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타임스태프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얘는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테이블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얘는 데이터가 쭉 무준히 계속 쌓이게 돼서 사실 가시성은 별로 좋진 않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뽑는다는 이제 장점이 있어서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아까 SQL에는 인절트라는 그런 쿼리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인절트가 없습니다. 다만 라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태프를 사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한 시간을 불러오고 그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인식. 먼저 입차를 하게 되면 차량 인식과 주차 후 옆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가 되는데요. 완성도 평가는 저희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모든 기능들을 완성해서 저희는 만점을 줬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개선점이나 보완할 점으로는 제가 지회를 앱으로 만들려 했는데 안드로이드 쪽은 호환성이 쉽지 않아서 제가 어제 열심히 개발했지만 API 통신을 실패해서 아직 앱은 완성이 못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공간으로 들어갈 때 로봇 자재의 정확성이 별로 약간 아직 부정확해서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님이 올려주신 평가 지표를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 완수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한 부분은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수행했고 추가적으로 GUI와 DB를 사용하여 더욱더 이제 퀄리티를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으로는 통합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서 뒤에 이제 기능 쪽에 통합을 이제 뭐 디버깅이나 이런 쪽에서 시간이 많이 적어서 살짝 아쉬웠고, 동영화를 진행했음에도 네트워크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토틀봇이 임무 수행에 되게 힘들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느낀 점이나 경험한 성과로는 개발 과정보다는 네트워크 품질의 프로젝트가 성과가 계속 변동되었다는 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클라우드 DB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가 되게 용이하고 보안성도 되게 향상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